5, 4, 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유방암 치료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김성원 선생님은요, 원래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그 병원, 대림성모병원에서 이제 특히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수술도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최고의 대가로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유명하신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언제 마지막으로 저희 비욘디 찾아와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2017년도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 7월 달쯤 됐던 것 네, 같은데 여름이었어요. 그때 여혜수도 선생님하고 맞아요, 홍 박사님하고. 네. 같이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정말 정신없이 방송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네. 벌써 2년 그러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사실 병원에 적응을 하는 시기였다면 네. 지난 2년 동안은 많이 적응을 했고 네. 또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서 지금은 환자분들 수술하고 진료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이 책도 출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유방암에 대한 일반인들을 위한 서적을 이번에 작년에 썼고요. 네.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책을 네. 냈고 네. 또 한 권은 또 한 거는 여기 있죠. 예, 시시포스. 소설을 제가 후손들. 써서 네. 작년 한 해 동안은 김성원 박사보다는 김성원 작가로 밀고 다녔는데 네.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제가요, 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블로그를 보고 네. 읽고 했는데 이 책을 읽고 감동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끔 눈물을 아, 그래요? 농담이고요. 선생님 책 보시면서. 네.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그런 책이고 네.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게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금은 좀 용어들도 편안한, 어렵잖아요. 그렇죠. 편안한 방법으로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소설 형식으로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오. 사실 이게 막 박진감 넘치는 그런 소설은 아니고 네, 그래도 잔잔하게. 잔잔하지만 네. 그래도 읽고 나면 유전성 유방암 암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꼭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시간으로 가장 활발하게 채팅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한 5분 정도? 네. 네, 저희가 책에 선생님 사인을 담아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오랜만에 찾아왔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선생님 소개, 네. 인사, 그리고 자랑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김성원이라는 외과 의사고요. 네. 다른 이름으로는 찌찌 박사라고 찌찌 불리고 박사. 있습니다. 네. 유방암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고 네. 찌찌 박사는 제 딸이 어렸을 때 아빠가 유방암을 전공한다는 게 굉장히 창피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오. 어린 나이에 뭐 좀 아빠가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네. 유방암이 전공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창피했던 거죠.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네. 이제 아이가 좀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존경심도 좀 생기고 오. 아빠에 대한 이해도 좀 하면서 아빠한테 카드를 보내면서 아빠를 애칭으로 찌찌 박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조금은 편하게 유방암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데 그거를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가볍게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은 쉽게 찌찌 박사라는 이름으로 저를 소개하고 있고요. 네. 유방암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옳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쉽게 환자분들에게 혹은 일반인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 비욘디에 나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중요한 정보들을. 그리고 자주 나와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불러만 주시면 네. 즉각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언리미트 포텐셜님께서도 이제 유방암 환자가 체감상 많아지는 추세고 또 남자라도 추세여서 남자라도 알아두면 좋을 듯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죠. 네. 맞게 느끼고 계신 거고요. 실제로 1년에 한 2만 2천 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고 정말 있고 많네요, 숫자가. 뭐 한 네. 5% 정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 30년 동안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남자분도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남성 유방암도 1년에 100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재작년인가요? 그 질투의 화신에서 조정석 배우님이 이제 유방암 환자로 나오잖아요. 그 질투의 화신은 네. 제가 컨설트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기사 봤어요, 선생님. 네. 질투의 화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그 구성을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서 했는데 진짜요? 네. 굉장히 재밌게 저도 봤던 너무 드라마였던 재밌었어요. 것 같아요. 진짜 제 네. 최애 드라마입니다. 네. 요즘 그 유방암 그 환자의 연령대도 좀 낮아지고 있나요? 좀? 뭐 사실 연령은 우리나라가 서양보다 한 10살 정도 낮아요. 아, 서양은 그래요? 60세 정도가 평균인데 네. 우리나라는 50세가 평균이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연령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여성의 위험도가 나이 든 여성보다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은 이미 서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요즘. 젊은 여성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 3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의 평균 유방암 연령도 서양처럼 60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요,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자주 물어봤던 질문들을 이제 Q&A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위험인자, 그리고 검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을 기타 섹션에 모아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실시간으로도 유방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준비해둔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사실 볼까요?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위험 인자를 들고 나온 이유는 네.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느냐.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유방암에 대한 나의 위험도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리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유방암에 적게 걸리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조금은 어려운 말로 위험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위험인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인자를 피하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인자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유방암의 위험인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읽고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은 이제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에 대한 위험인자인데요. 생리 기간이 길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유방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면 혹은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는데 그 기간은 결과적으로는 생리를 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초경을 빨리 하는 사람 네. 그리고 폐경이 늦어지는 사람은 생리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리를 하는 기간이 20년 동안 생리한 사람과 30년 동안 생리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30년 동안 생리를 하신 분이 조금 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높다. 뜻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낮아진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리를 하는 기간,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때는 초경이 17살, 18살에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한국인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증거고 폐경도 옛날엔 45세에서 50세 했는데 네. 요즘은 50세, 55세 그리고 폐경이 된 다음에도 약을 호르몬제를 먹어서 호르몬을 드시잖아요.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유방암의 위험한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홍콩 할매님께서 저랑 선생님이랑 분홍 리본을 하신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네네. 해주셨어요. 이 분홍 리본이 아마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거죠, 선생님? 네, 이 리본이 과거에는 여성들이 브레이저가 없었던 시절에 네. 하얀색 손수건으로 가슴을 가리고 핑크색 리본으로 브레이저를 데쳤던 시대가 있었나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핑크 색깔이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되었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유방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핑크 리본을 어떻게 보면 유방암의 상징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유방암 캠페인은 핑크색 리본을 달고서 유방암에 대한
좀 인식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오늘 핑크색 리본을 달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홍콩할매님도 전국의 유방암 환자분들 응원합니다 하시는데 저희도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두 번째 위험인자도 보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두 번째 위험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신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만 30세 이후에 첫 아이를 임신하면 그 전에 첫 임신을 한 경우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는 나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증가하고요. 네. 당연히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낳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만큼 생리를 하니까요. 그렇죠. 네. 대표적이신 분들이 수녀님, 수녀님. 또 여자 스님, 스님. 비구니 스님들 아이를 안 낳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또 비혼주의자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유방암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요즘 30세까지 결혼 안 하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첫 아이를 뭐 40세 가까이 돼서 네. 낳는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솔직히 이제 뭐 그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가장 이제 좋겠지만 이제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안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유방암을 그렇다고 결혼을 하고요, 임신을 하고 그럴 수는 그렇죠. 없는 우리가 거잖아요. 이제 네. 바꿀 수 있는 위험인자와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들이 있는데 네. 바꿀 수 없는 게 아까 대표적으로 초경 연령, 네. 폐경 연령은 그건 자기가 바꿀 수 결정할 수 없죠. 없죠. 네. 하지만 임신 여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유방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갑자기 결혼해서 결혼하고 애를 네, 낳을 수도 그럴 수는 없고 없잖아요. 유방암에 네. 안 걸리기 위해서 아이를 5명씩 낳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쵸. 이런 것들은 사실 바꾸기 어려운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만 같은 거, 네. 살이 찌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운동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식습관,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성 호르몬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설명 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위험인자까지 알아봤고요. 질문들이 좀 많이 오는데 질문을 조금 받아볼까요, 선생님? 그 푸푸님께서는 생리 주기가 50일로 길면 유방암 위험이 낮아지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생리 주기가 20일인 사람과 50일인 사람의 차이는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생리, 초경과 폐경 사이의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주기는 불규칙하거나 그렇게. 혹은 생리 주기가 조금 긴다고 해서 유방암 위험이 어떻게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신 분들은 오히려 난소암의 위험이 조금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또 그 피임약을 또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약은- 조금은 좀 규칙적인 생리를 유도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약에 대한 거는 또 저희가 이따가 질문지에 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피디님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저희 질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퀸비님께서는 가슴이 작으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낮다는데 맞나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유방의 크기와 유방암의 위험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요, 선생님 그 컬투쇼 아시죠? 네. 네, 컬투쇼에서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어느 여성분이 이제 병원에 왔어요. 네. 선생님 저 유방암 검사하려고 왔어요. 했더니 딱 보여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암이 자랄 공간이 없어. 가 이러셨거든요. 뭐 그거는 뭐 재밌게 웃고자 네. 하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네. 유방암의 위험이 물론 가슴이 제일 큰 이제 걱정은 가슴이 큰 여성이 유방암에 더 걸리느냐에 네. 대한 질문인데 일부 연구에서는 그런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만하지 않은 여성이 가슴이 큰 경우에 올라간다,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그런 하나의 보고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통념상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장 위험한 것은 가슴이 작은 여성이 나는 유방암이 절대 안 걸린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쵸. 있는 게 가장 가장 큰 위험인 위험합니다. 거죠. 네. 가슴이 작더라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가슴이 작으면 유방암이 조금만 커져도 가슴을 보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특별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유방암 건강검진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가검진 혹시 하세요, 차 PD님? 저는 해야죠. 해야 네. 하는데 우리나라 안 하고 25세가 넘으면 30세가 넘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만져보는 여성이 거요? 네. 거의 자가검진을 하는 여성은 20%가 안 될 정도로 해야 하는데 자가검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25이 넘으셨다면 그럼요. 자가검진을 해야죠. 꼭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거는 35살이 되면 한 번쯤은 병원에 오셔서
내 가슴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눌러서 찍는 유방 정말 촬영이라고 아픈 있어요. 거요. 맘모그램. 네. 네. 그거는 40살부터 찍는 40살부터요. 네. 보통 직장을 다니시는 여성분 중에 직장 암 검진에 유방 촬영이 포함되어 있어서 막 20대 여성들도 유방 엑스레이를 찍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여성들이 유방 엑스선 촬영을 하면 유방암의 위험을 오히려 올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얻는 거 없이 유방암의 위험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증상이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40살 이전에는 되도록이면 유방 촬영을 하지 말자. 그러면 그 뭐 라고 되어 초음파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증상이 없다면 사실 40살 이전에 검진을 할 필요는 없고요. 아예 없고요? 예, 증상이 있다면 30대 이전이라면 초음파로 시작을 하고 네. 30세 이후에는 촬영과 이제 초음파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제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증상이 없다면 40살부터 40살부터. 검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하면 한 좋을까요? 번씩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민지님께서는 민지투님. 유륜에 주름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괜찮다고 해서 연고 처방만 받고 집에 와서 연고를 바르는데도 며칠째 주름이 졌다 안 졌다 네. 하는데 유방 주름이 유방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불안한데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륜과 유두에 생기는 습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대부분 이제 스테로이드 크림을 발라서 대부분 좋아집니다. 근데 한 가지 감별해야 될 거는 파제트병이라고 유두에 생기는 유방암이 있어요. 유두에만 생기는 유두에만 거예요? 생기는. 네. 물론 그게 진행되면 유방암도 전이 되겠죠? 진행을 하지만 유두의 피부 마치 습진처럼 생기는 그런 유방암이 있어서 유두의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약만 발라서 좋아지지 않을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륜이 뭐 습진이 생기거나 쭈글쭈글해지다고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오랫동안 변화가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점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검사는 결국에는 조직 검사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YHK님께서는 미세 석회화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그 질문도 저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 좀 이따 부분은 할까요? 좀 이따가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해 준 거 네. 조금 하고 그다음에 또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다음은 모유수유입니다. 네. 네, 모유수유가 이제 이 모유수유 여부가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를 하는 기간과 관련이 있는데 모유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은 생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생리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네. 더불어서 유방암의 위험도 줄어들겠죠. 근데 요즘 모유수유를 많이 안 하는 추세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모유수유를 막 한 달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고요. 얼마나 해야 최소한 돼요? 6개월 이상. 6개월 네. 이상. 근데 현실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이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죠. 어려운 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모유수유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위험 인자로도 또 넘어갈까요? 선생님, 저희 1시간 안에 이거 다 채우기에는 촉박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다음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인데요.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피부 노화나 기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에스트로겐 분비 촉진 약제나 주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유방암을 유방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작용을 하는 정도의 레벨이라면 당연히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폐경기 호르몬 약을 먹잖아요. 에스트로겐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5년 이상 먹으면 한 6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유방암 위험률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짧게 먹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큰 영향을 네. 미치지 않는 것처럼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피부 노화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드시는 것들을 잠깐씩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거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요, 선생님 5년 동안 쭉 드시는 게 아니라 뭐 1년 드시고 좀 6개월 뭐 쉬고 다시 1년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으실까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총 기간을 포함하는 게 총 기간 동안
어떤 분들은 그걸 반알만 먹는다, 혹은 네. 이틀에 한 번을 먹는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는데 결과적으로 누적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대한 짧게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하고 네. 폐경기 증상이 없어진다면 굳이 먹지 마라라고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다공증은 또 골다공증 약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그런 목적의 약으로 바꾸시는 게 저는 좋을 좋을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 하면은 좀 추천해 주시는 호르몬제가 있으실까요? 그냥 저는 뭐 약으로 돼 있는 일반적인 호르몬제를 드시길 권하고요. 대부분 네. 산부인과에서 이제 권장해 주시는 호르몬제인데, 그게 뭐 자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든 호르몬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여성 호르몬이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드신다면 우리가 용량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받는 호르몬제가 좋겠고요. 또 그 호르몬제가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약을 안 먹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너무 고통스럽기 네, 때문에 너무 못 고통스러워서 끊으시는 거예요. 잠도 못 네. 자겠고 열이 우울증에 올라오고. 빠지고 열 올라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10년, 20년씩 못 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드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뭐 1.5배, 2배쯤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도저히 못 끊겠다고 하신 분들은 드시되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열심히 하셔라. 그때는 절대로 더. 빼먹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퀸비님께서 또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피임 장치 기구를 하면 생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유방암 발병에 도움이 되나요?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호르몬 레벨을 높여서 혹은 낮춰서 만약에 생리를 안 하는 제품이라면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단순히 물리적인 목적으로 혹은 작용으로 안 하는 거라면 큰 차이는 없겠죠. 없겠다. 결과적으로 여성 호르몬 레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숙님께서 이제 이종숙님께서 다니시는 이제 담당 교수님이랑은 한두 마디 하면 진료가 끝나서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하세요. 여기서 마음껏 물어보세요. 네. 오늘 유방암 최고의 전문가 대가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마음껏 여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기수님께서는 자가 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자가 진단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고요. 네. 자가 진단을 이렇게 가슴을 쥐듯이 하면 뭔가가 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것처럼 네. 느껴지거든요. 근데 자가 검진은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슴을 누르듯이 이렇게 눌러주시게 해야 누르듯이 되는 하는 것인데, 사실 약간의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자가 검진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동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가 검진을 언제 하느냐입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호르몬 레벨의 변화에 따라서 가슴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거든요. 맞아요. 생리 직전에는. 네, 맞아요. 생리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그 시기가 유방에 있는 혹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생리가 여러분 끝나고 기억하세요. 나서 3일 뒤에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냥 뭐 샤워하시다가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셔도 괜찮을 굉장히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고요. 네, 샤워를 할 때 저희가 비누 거품을 쓰잖아요. 그쵸. 비누 거품이 있게 되면 보통 일반인들이 2cm 정도가 돼야 혹이 만져지는데 1cm에도 만질 수 있대요. 아, 비누 거품을 비누 거품이 이용하면요? 있어요. 그래서 오. 오일이나 비누 거품을 이용하면 네. 본인의 능력이 2배 가까이 상승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진짜요? 비누 거품이나 오일을 여러분.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생리 끝나고 3일 후에 샤워실에서 다 같이 검사를 해보시도록 좋을 네. 것 같아요. 클레어 와인님께서는 이제 시간 되시면 재건 수술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뒤에서도 수술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만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씩 네. 풀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그럼 저희 위험인자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내용은 이제 경구용 피임약 복용인데요. 경구용 피임약을 가끔씩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방암 발병과 관계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경구용 피임약도 역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구 피임약이 과연 유방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는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라든지 혹은 양에 대한 연구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그래요? 때문에 네. 드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장기간 동안 5년, 10년, 15년 드시는 거는 결과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볼 수 있겠습니다. 5년 이내가 좋겠어요, 그렇죠?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그 연구가 실제로 폐경기 호르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그냥 위험률을 조금 높일 수 높일 수 있다는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경구 피임약은 유방암의 위험을 약간 높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소암의 위험을 줄이는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 생리를, 난소암이랑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난소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피임약을 권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난소암이랑 유방암이랑도 또 관련이 있잖아요. 관련이 유전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네, 유전자도 다음 위험인자로 있죠. 네. 네. 다음 위험인자로는 이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질문으로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딸에게도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이제 또한 꼭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가요? 하시면서 이렇게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면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엄마가 유방암이면 따님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2배 정도 올라갑니다. 2배 정도요. 네. 그리고 가족 중에 2명이 유방암이면 3배쯤 올라가고요. 가족 중에 3명이 유방암이면 4배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더 높아지- 올라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여성은 전체 유방암의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네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가족력이 많은 여성, 네. 예를 들어서 가족 내 유방암 환자가 3명, 4명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5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방암과 그다음에 난소암의 가족력이 가족력. 제일 중요하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언제 해야 될까요? 유방암에 걸리신 분, 네. 혹은 유방암에 혹은 난소암에 걸리신 분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방암에 걸렸다고 모두 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력이 많은 여성은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이 유전자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인이 유전자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 그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아예 한 시간을 그러니까요. 제가 다음에 할애를 또 해서 다음 준비를 시간에 해주세요. 시시코스의 후손들이라는 책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희 비욘디에 올라온 기사글을 살펴보니까요. 선생님께서 유전성 유방암 계산기도 또 개발하셨더라고요. 네. 네.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라는 연구를 2007년도부터 여태까지 하고 있고요. 네. 그거의 가장 큰 중요한 발견 혹은 발명이 유전성 유방암 계산기라는 거고요. 그 계산기에 자기의 상황을 집어넣게 되면 본인이 유전자의 이상이 있을 확률을 계산해주는 그런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 홈페이지가 뜨고요. 그 홈페이지에서 계산기에 들어가 보시면 계산을 굉장히 쉽게 할 수 맞아요.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의심되시면 한번 네.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음에도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미국의 안젤리나 졸리는 맞습니다. 이제 유방암이 의심돼가지고 절제술을 했잖아요. 미리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엄마, 네. 외할머니, 이모가 다 유방암 난소암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도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네. 이분은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하고 2년 뒤에 난소까지 절제하는 그런 시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방암을 혹은 난소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는 것인데 네. 실제로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방법인 것 방법이어서 같아요. 네. 많이 한국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파퓰러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술은 아니지만 점점점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 돌연변이가 있다면 유전자에 네. 반대편 유방을 절제하는 케이스가 한 10% 정도 10%는 네. 좀 높네요. 높은 네. 편이죠.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케이스는
약 30% 더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알려주시면 할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아직 많이 쌓여 있는데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네. 선생님? 그 김무영님께서는 허투 양성입니다. 2cm 미만이고 전이는 안 됐는데 수술 후에 허셉틴 플러스 퍼제타 예. 사용하면 실비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그 저게 뭔가요, 허투라는 선생님? 유전자, 이거는 뭐 유전성 유방암과는 상관이 없는 유전자인데 네. 허투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과발현이 되면 허셉틴이라는 약, 그 다음에 최근에는 퍼제타라는 약을 이용해서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은 치료 약물입니다. 네. 물론 실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험회사에다가 물어보셔야 될 여쭤봐야 부분이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서 그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받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건 보험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윤정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허투 양성 전이 재발률이 높다는데 표적 치료제가 나온 상태에서 각 유형별 전이 재발률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요? 맞습니다. 이게 전이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이 있고 허투가 양성인 유방암이 또 있고 그다음에 호르몬 수용체나 허투가 모두 음성인 보통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전이나 재발이 잘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허투 양성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허셉틴이나 퍼제타가 나오면서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3중 음성 유방암도 최근에는 많은 약물이 나오면서 치료 성적이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그런 뭐 3중 음성이냐 허투 양성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진단되느냐. 임파선 전이가 없는 네.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진단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검진 그리고 유방암 검진 네. 이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중요 부분은 검진이 중요하다. 네, 자가검진은 언제? 생리 끝나고 3일 3일 후에 뒤에. 샤워실 안에서 네, 거품을 이용해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 YHK님께서 유방암 수술 후에 아스피린 장기 복용이 도움이 될까요? 아스피린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위험도 낮추는 걸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암의 위험을 낮추는 걸로 돼 있고요. 유방암도 낮춘다는 그런 보고가 있긴 합니다만 유방암 환자에게 저희가 아스피린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다른 대장암이라든지 다른 암의 위험은 분명히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거는 약간 본인의 어떤 선택, 그 다음에 본인의 위험도에 따른 선택인 것이고 하지만 유방암 환자는 무조건 아스피린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송근 담다님이랑 이제 보미맘님께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항암 패스하고 방사 치료가 끝난 후 영양제 외엔 식단 관리만 하는데 혹시 온열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아니면 고함량 비타민 이런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될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보조적인 치료를 상당히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인터넷을 쳐보면 면역을 올려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치료를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면역이 떨어져서 유방암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역이 떨어진 가장 유명한 병이 뭐죠? 뭐예요? 에이즈죠. 맞아요. 그죠? 에이즈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 병인데 에이즈 환자에서 유방암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면역력 그렇게 높일 필요 없고요. 말씀하신 치료들보다는 운동하세요. 운동이요? 예, 운동을 어떤 하시는 게 운동을 해야 돼요? 뭐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죠. 빠르게 걷기, 땀이 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 운동하는 것이 유일하게 면역력을 높이고 또 유방암의 위험도 재발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우리가 일주일에 5번씩 30분씩 땀나게 운동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거의 안 하죠. 못하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건강 보조식품, 영양제, 네. 비타민, 아니면 음식. 음식. 네.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중요하지 않고요. 운동하십시오. 근데 저는 어디서 그때 저번에 선생님 방송에서 들은 게 이제 홍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먹으면 안 된다는 표현은 뭐 조금 너무 자극적일 수 네. 있지만 홍삼이 타목시펜과 같은 호르몬 치료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로 호르몬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유방암의 재발이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용하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 네. 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약물이 들어가면서 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홍삼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무리가 갈 수가 그렇죠. 있군요. 간 부전에 빠져서 간 이식을 한 케이스도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 동안은 특히 조심하시는 보조식품에는 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께서는 선생님 젊어지셨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017년에 나오신 거 기억하시나 봐요. 살이 좀 쪄서 좀 팽팽해진 느낌. 그래서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그래도. 네. 그 보미만님께서는 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안 받게 되면 위험도가 더 커지나요? 질문 주셨어요. 사실 항암 치료를 하면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은 재발할 수 있는데 네. 그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확률을 떨어뜨리는 치료가 항암 치료인 치료.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안 받게 되면 위험률이 당연히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느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좋은가요? 재발할 위험이 높으신 분들, 높으신 분들이요? 재발할 위험이 높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든지, 네. 혹은 뭐 유방암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든지, 허투 유전자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유방암의 재발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굳이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재발률이 높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약물 치료? 약물 치료,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그래서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항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여성은 굳이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나누냐? 그러니까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구분을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와서 상담을 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님께서는 전 절제 후 보형물 바로 복원하려고 하는데요. 요즘도 보형물 부작용이 많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또 가슴 보형물 이야기도 있죠. 이 보형물이 한 네. 6개월 전에 난리가 났었죠. 네, 특정 회사의 특정 보형물이 그러니까요. 유방암이 아니고 특정한 종류의 암을 일으킨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걸 빼야 되느냐, 막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셨는데, 됩니까? 네. 실제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보형물은 그런 부작용이 없는 보형물을 쓰고 있고요. 그런 보형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암에 걸리는 위험이 뭐 거의 무시할 정도로 낮다라고 그래요? 이해하셔도 되고요. 물론 보형물이 없는 것보다는 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구축이 생긴다든지 네.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보형물을 뭐 5년에 한 번씩 배터리 교체하듯이 교체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는 위험할 것 않습니다. 같아요. 감염 위험도가 좀 높고. 그렇지는 않고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형물을 넣으면 모유 수유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형물을 확대를 위해서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는 전혀 네.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은 가슴 조직을 다 드러내고 네, 그 다음에 보형물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 조직이 없으면 당연히 그쵸. 모유 수유는 어렵죠. 네. 짱구짱구님 아이디 키웠습니다. 짱구짱구님은 이제 저는 양쪽 가슴에 혹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해서 3개를 조직 검사했는데 양성으로 나왔고 6개월 뒤 미세석 회화로 상피내암을 받았어요. 수술 후 병기가 바뀔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직 수술을 하기 전이신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상피내암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유방암의 가장 초기의 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굉장히 무서운 암이고 재발해서 이걸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상피내암으로 사람이 돌아가실 일은 없다고 없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수술이나 혹은 방사선 치료로 완치될 확률이 99%가 넘습니다. 일찍 발견하셨으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요. 그러면. 그래서 네. 저희가 검진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유방암에 걸려야 된다면 상피내암 시기에 유방암을 진단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수술 전 진단이 상피내암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1기로 올라가는 경우가 한 15%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최종 진단은 수술을 한 뒤에 수술한 조직으로 조직 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한 뒤에 나오는 것이 네. 최종의 조직 검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그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혹이 많아서 이제 혹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또 혹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유방의 어떤 성격, 성향인 거죠. 어떤 네. 분들은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도 계시지만 유방에 혹이 자꾸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경우는 유방에 혹이 자꾸 생기는 경우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요. 혹이 많다고 무조건 그 혹을 다 제거해야 제거할 되나요? 필요는 없어요. 혹이 30개가 넘게 계신 분도 암이 의심되지 않으면 지켜보는 거고 네. 혹이 하나밖에 없지만 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의 절대적인 크기나 혹의 개수는 너무 연연치 마시고요. 저는 환자분들이 선생님 저 혹이 몇 개요라고 물어보시면 안 가르쳐 드려요. 아, 그래요? 오히려요? 안 가르쳐 드리네요. 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아니 저쪽 병원에서는 10개라 그랬는데 여기는 왜 9개예요? 그걸로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 10개인데 11개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혹이 더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병변을 혹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닌 걸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혹이 몇 개라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의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암이 의심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암이 의심되는 게 없으니 네.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선생님 그 혹이 만져지는 혹도 있는데 안전한 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혹이 갑자기 뭐 딱딱해진다던가 뭐 그러면은 위험해지는 지는 건가요? 신호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 검진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암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게 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이요. 근데 뭐가 만져지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혹을 만져보고 그 혹이 변화가 생겼다. 네. 그럼 6개월을 기다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빨리 바로 와야 와야 되는 되겠죠. 거죠. 네. 그래서 자가 검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근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검사하러 오면 또 오랜 기간 기다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는 바로 해주나요? 저도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네. 환자분이 오시면 초음파하고 보시죠. 그러면 초음파가 4개월 뒤로 예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 기다려요? 네. 유방암 만약에 그분이 유방암이었다면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조직 검사하고 봅시다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치료는 언제 해요? 그래서 막 네. 마음이 급해서 그러면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 하고 오세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환자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기간이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로부터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림성모병원으로 오면서 이 기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했고요. 오. 저희가 002 원칙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아, 진짜요? 네. 002 원칙이 뭐냐면 환자분이 오시면 무조건 당일날 초음파를 한다. 오. 그게 첫 번째 공이고요. 바로 알 수 있네요, 예. 그러면. 그리고 네.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일날 조직 검사를 한다. 당일날요? 그게 두 번째 공이에요. 예, 오.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002는 조직 검사 결과를 이틀 뒤에 알려드린다. 일주일 안에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틀 만에 네. 유방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틀 뒤에 조직 검사를 알려주는 병원은 저희 병원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짜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 와이프가 병리과 의사거든요. 오. 그래서 와이프한테 많은 부탁을 해서 우와. 이틀 두 만에 분이 조직 검사 합동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있고 그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들이 너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002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병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냥 병원 직원분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럼요. 제일 너무 중요한 좋을 건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니까 네.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합니다. 해주실 거죠? 네.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고 가주시면 바로 이틀 만에 해주실 거죠? 뭐 방송 안 보고 오셔도 네. 이틀만 해드립니다. 네. 그 또 질문을 더 받을게요, 선생님. 그 램프 네. 요정님께서는 이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2년 전에 검진을 받았었는데 권고하시는 검진 주기가 따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30대 주셨어요. 초반의 여성이 증상이 없다면 굳이 검진을 매년 받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증상이 있는 여성이라면 당연히 당장 오셔야 되고 만약에 증상이 없고 2년 전 검사가 정상이었다면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40세도 1년에 근데 한 번씩.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40세부터 검진을 한다라는 의미가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40세 이전에 유방암이 걸릴 수 있고요. 심지어 10대에도 유방암이 걸립니다. 근데 그 40세 이전의 여성들에게 유방암 검진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빈도가 낮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검진을 저희가 권하지 40세 않는 이후부터. 것이지 네. 40세 이전에라도 뭔가 증상이 있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또 유방암이 좀 무서운 게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유방암의 네. 가장 흔한 증상이 통증이 없는 혹이 그러니까요. 만져지는 경우여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솔직히 아파서 오시면 대부분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프지 않아서 근데 뭐가 만져져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유방암일 확률이 더 높으신 높은 것이죠. 걸로. 네. 이수정님은 이제 왼쪽에 미세석회가 암으로 가기 전일 수도 있고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 수술 시에 같이 떼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부분절개처럼 떼어내고 지방 재배치를 시키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미세석회화가 암이 의심된다면 네. 조직 검사가 당연히 필요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의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3% 이상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수술 시 뭐 수술을 통해서도 조직 검사를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미세석회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부분절제처럼 그렇게 수술적인 조직 검사를 한다면 뭐 지방이라든지 유방 조직을 재배치해서 모양을 이쁘게 당연히 만드는 수술은 같이 하게 되겠죠. 네, 심리적인 부분도 좀 클 것 같아요. 수술을 할 때도. 굉장히 크고요. 네. 유방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여성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이게 여성의 상징이고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다른 부위의 암도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 유방암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주는 어떤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은 재건 수술할 때 성형외과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네, 하신다면서요? 저희 네. 병원이 또 특징적인 부분은 성형외과 의사와 외과 의사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모든 환자를 함께 네. 수술하고요. 수술 전부터 어떤 식으로 칼자국을 내야 가장 흉터가 이제 적게 남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꿰매줘야 가장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성형외과 선생님이 항상 같이 들어가서 제가 절제하고 선생님이 모양을 모양을 잡아주시고.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뭐 환상의 커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일석이조 아닌가요? 네. 뭐 암도 없애고 예쁜 모양의 예쁜 가슴도 모양의 가슴도 없고. 만들 수 있고. 네, 아주 좋습니다. 김유진님께서는 지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유방암 연기로 방사선 치료만 했었는데요. 자궁 출혈이 있어서 자궁 적추술을 받았습니다. 난소까지 다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텐데 유방암 재발률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난소를 제거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폐경되기 전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면 네. 폐경되기 전 여성이 난소를 절제하면 유방암의 재발률은 떨어집니다. 줄어듭니다. 왜냐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요. 네. 없으니까. 그거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소를 절제했다는 것은 유방암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되는 측면이어서 이걸로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 이제 난소를 절제하게 되면 폐경기 증상,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더 빨리 오겠죠. 오겠죠. 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왔을 때 보통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부분이 될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치료가 어렵기도 한데 최근엔 정신과 약물 중에 이런 갱년기 증상을 좋게 하는 약물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몇 개 정신과를 이름 방문해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시면 정신과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선생님과 같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것도 좋은 대안 방법인데요. 맞습니다. 네. 저 이제 10분,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선생님. 벌써요? 그러니까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우리가 준비해온 거에 아직 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어서 다음에 이어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조금 그러면 더 해볼까요? 네, 다음이 이제 야간 근무죠. 네. 제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제 전 직장이죠. 이제 야간 근무가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이게 밤엔 자야 되잖아요. 자야죠. 네, 밤에 자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 네. 그 멜라토닌이 여성 호르몬의 레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요? 네. 근데 밤에 잠을 안 자면 거꾸로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 여성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는 일을 하시는 분은 유방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좋지 않은 것이고요. 네. 그 대표적인 직종이 간호사. 3교대를 하죠. 네. 또 승무원. 승무원. 네. 이런 분들이 많고
최근에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밤에 잠을 안 자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밤새도록 네. 핸드폰, 휴대폰 보시면서 빛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맞죠. 많으시고 또 밤새 클럽에서 또 밤을 지새는 분들도 많아서 네. 밤엔 잠을 자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시 전에 자는 게 가장 좋을까요? 몇 시에 자느냐는 솔직히 몇 시에 자느냐는 보다는 몇 시간 이상 자는 게 몇 중요한데 시간? 네. 최소한 글쎄요. 12시, 1시 8시. 전에는 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한 8시간 정도 자면 좋을까요? 8시간 그러면? 자면 좋습니다. 네. 유방암을 위해서는 꼭 일찍 주무시고 오랫동안 잘 주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이제 이것도 빛이죠. 아까 네, 빛 맞습니다. 말씀 아까와 주셨죠, 크게 선생님. 차이가 없고요. 빛 공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요즘은 너무 많은 빛,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은 빛을 지금 쏘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런 빛들이 우리의 어떤 신체 대사를 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밤에 쬐는 빛은 잠을 못 자게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밤에는 자야 된다. 요거 낮에는 운동하고 밤에 자면 유방암의 위험이 반 이상 줄어든다. 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잘 때는 꼭 핸드폰 멀리 해주셔야 돼요. 네. 안선홍님께서는 이제 암 수술 후에 이제 수면이 힘들 때마다 수면제 처방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질문 주셨어요. 수면제 처방 나쁘지 않고요. 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면제 처방 나쁘지 않고요. 네. 대신 습관적으로 그냥 수면제만 드시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울하신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굉장히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많은 많으시고, 분들이 네. 불안한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면제를 처방하는 것보다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본인의 스트레스 레벨이나 불안 혹은 우울 척도들을 검사를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첫 번째지 무조건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스트레스가 높으면 문제는 재발을 잘해요.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물론 그렇지만 네. 우리가 항암 주사를 맞듯이 호르몬 치료제를 먹듯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높아서 힘든데 사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 가죠.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지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기가 조금 어렵죠. 그쵸. 근데 시간 암 상황인데. 환자는 특별히 그런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리는 것이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스트레스 레벨이 어느 정도 높다면 보통 저희가 스트레스 레벨이 몇 점쯤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0점에서 10점. 10점이 가장 스트레스풀한 상황이고 0점이 스트레스가 없다는 상황이 있을 때 네. 보통 몇 점쯤 되세요? 지금 현재 스트레스 상황? 7? 그러면 정신과 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가 보통 5점이 넘으면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아, 이게 정말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다른 우울 증상이라든가 그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온도계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당신의 스트레스 점수는 몇 점입니까라고 물어보면 6, 7, 8, 9까지 나오시는 근데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 있어요. 분들은 지금 현대인들 분들은 많이 그렇게 많이 점수를 있죠. 낼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 분들은 네. 꼭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레벨을 줄여 주셔야 된다라고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러면 스트레스 잘 받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천댁 이야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삼중 음성 유방암이시래요. 그래서 네. 기침이 심하시고 흉수에 물이 1리터 정도 찼어요. 흉막전이 의심돼서 3월 2일에 검사 예약을 했는데요. 흉막전은 예후가 그렇게 안 좋나요? 네, 뭐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폐 전이 혹은 뭐 흉막 전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폐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물론 뭐 폐에 물이 차는 경우가 꼭 유방암 전이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흉막에서 그 흉수에서 물을 뽑아서 거기에 세포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전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당연히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치료 약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1선, 2선, 3선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선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힘드시더라도. 흉수가 차게 되면 숨을
쉬기 어렵고 숨이 차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위험인자까지만 좀 다루고 네. 다음 방송에서 네. 나머지를 다루도록 할까요? 네. 그 위험인자 다음 게 식습관과 네. 생활습관. 근데 이것도 아까 선생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과거에는 막 일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을 했죠, 그죠? 밤매러 가고, 그죠. 그다음에 학교 가려면 뭐 몇 열심히 리씩 걷고. 뭐 10리씩 걸어가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막 5m라도 가깝게 차를 대려고 노력하고, 네. 마트에 가서도 걷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운동 기능이 확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식습관, 과거에는 고기를 거의 안 먹었어요. 요즘 서구화돼 가죠. 기름기를 먹기가 어려웠죠. 근데 최근에는 기름, 치즈, 뭐 고기, 그다음에 꽃등심, 막 기름기 있는 거 엄청 많이 먹잖아요. 삼겹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높입니다.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여성들이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시절의 유방암은 지금 이 나이대 여성보다는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 과거의 한국인의 식습관, 과거의 한국인의 생활 습관이 유방암으로부터는 정말 안전한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의 여성은 굉장히 유방암으로부터 위험한 위험하네요. 상황이다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활 습관이 정말 기본적인데도 지키기가 어렵지만 어렵죠.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 좋은 음식, 좋은 음식, 네, 그리고 수면 수면, 제일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비만 비만. 하지 말자. 네, 스트레스도 받지 말자.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위험인자가 이제 유방 성형이에요. 이것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네. 유방 성형이 유방암을 더 많이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유방 성형을 했다고 해서 유방암이 더 늦게 진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정상적인 방법의 성형, 우리가 보통 실리콘을 이용한 보형물을 가슴 밑에 넣게 되는데, 그런 식의 성형은 유방암과는 사실 무관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게 있으면요, 검사할 때 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보통은 유방 엑스레이를 4장을 찍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형물이 있는 여성은 8장을 찍어야 됩니다. 배를 예. 더 많이 왜냐하면 찍네요. 보형물을 네. 뒤로 밀고 가슴을 당겨서 찍는 특별한 그런 그거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림을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4장 찍기도 힘든데 8장을 그러니까요. 찍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암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사실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슴이 굉장히 작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유방 네. 성형을 통해서 가슴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건강검진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은 유방 성형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대해서만 다뤄봤어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유방 검진하고 그 외의 질문들은 못 다뤄보았는데요. 저희가 질문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 자주 와주셔야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네. 조금씩 유방암에 대해서 유방암 뿌시기 뭐 이런 제목으로 좋아요. 아주 한번 해야 될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이 시간대에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와주시기 어려운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사실 주부들이 뭐 요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퇴근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오늘 질문이 올라오셔서 네. 상당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기쁘죠, 선생님. 저 너무 굉장히 기쁩니다. 기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못다한 질문은요,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또 이제 선생님 붙잡고 이제 답변해주세요. 네. 이렇게 부탁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번에 선생님 또 방송해주실 때 그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했는데 진짜 이것만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가검진하시고 자가검진. 40살 넘으면 유방 촬영하십시오. 네, 1년에 한 번씩 네.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유방암의 위험인자와 그리고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